카카오톡의 캐릭터 카카오 프렌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라이언입니다. 곰처럼 생겼지만 사실 얘는 사자입니다. 카카오톡은 2010년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로 현재도 모바일 메신저 1위 자리를 지키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친구와의 약속, 직장에서의 연락, 소개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 메신저 서비스죠. 2010년 출시된 이후 사용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서비스 하나만으로 카카오는 IT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이후 다음을 합병하면서 카카오 이름이 달린 각종 서비스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과연 카카오톡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과연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걸까요? 원래 카카오라는 단어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즐거움과 달콤함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도메인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어 카카오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화를 의미하는 톡이라는 단어를 붙여 달콤하고 즐거운 대화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개발한 회사는 원래는 아이위랩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2006년 현재 카카오의 의장인 김범수와 20명의 직원들이 함께 시작한 회사였죠. 원래 처음에는 몇몇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신통치 않았고 그저 그런 개발사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던 2009년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걸 예측했던 아이위랩은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재빠르게 아이폰용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했죠. 그리고 이 서비스가 2010년 3월 출시되었고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뒤이어 2010년 6월 삼성에 의해 갤럭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2년 3개월 뒤인 2012년 5천만에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타이밍을 잘 맞춘 게 바로 성공 요인입니다.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카카오톡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마땅한 대체제가 없었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두 카카오톡을 사용했죠. 카카오톡이 선점 효과를 제대로 누린 셈이었죠. 그나마 일본어, 중국어 번역 서비스 같은 특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인 정도는 살아남았지만 결국 나머지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네요. 카톡이 성공했던 두 번째 요인은 돈이 들지 않는 무료 서비스였다는 점입니다. 지금이야 무료로 문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문자 한 통 보내는데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쓰던 피셔폰들은 문자를 보내려면 돈이 들어 지금의 인터넷 무제한처럼 문자 무제한 요금제가 따로 있었을 정도였죠. 반면 카카오톡은 인터넷에 접속만 된다면 메시지를 보내는 게 무료였고 이는 당시에는 혁신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우 큰 메리트였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카톡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성공했지만 카카오에게는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긴 하지만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카카오는 수익 창출을 위해 카톡 내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한때는 카톡 내에 광고를 달기도 하고 선물하기 등의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쇼핑이나 게임, 이모티콘, 기프티콘 등 현재 우리가 보는 서비스들이 추가되었고 여기에 캐릭터 사업까지 진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졌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보는 온갖 서비스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카카오톡이 탄생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동통신사의 접속 제한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문자 메시지 사용량이 줄어들자 이통 3사는 카카오톡에 의해 사용되는 3G 데이터에 추가 과금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카카오톡은 접속 유지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카톡 서버에서 사용자들의 디바이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게 3G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어 인터넷이 느려진다고 통신사에서 판단했고 추가 과금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당시 카카오톡을 잘 쓰고 있던 사용자들이 알아서 위기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소비자들은 통신사에 대한 비난을 퍼붓게 되고 결국 통신 3사는 여론에 따라서 이 정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 요인은 바로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었습니다. 2014년 정부가 카카오톡을 감청한다는 소문이 있어 한동안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기도 했었죠.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위기를 느끼고 텔레그램 등의 외국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감청을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둘째치더라도 이 사건은 카카오톡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은 비밀 채팅 기능을 새로 만들거나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민심은 이미 떠나간 뒤였죠. 이렇게 수많은 위기를 넘긴 카카오톡, 현재는 메신저 플랫폼뿐만 아니라 커머스와 핀테크까지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기타 등등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카카오톡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한국인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어플이 되어버린 카카오톡, 2018년 기준 전 국민의 94.4%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앱입니다. 과연 카카오톡은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한국 이외에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이 나라들은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페이스북 메신저로 미국 백악관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죠. 또한 체스를 두거나 농구 자유투도 던질 수 있는데요. 카톡에 게임이 없는 게 아쉽네요. 페이스북은 현재 왓츠앱과 인스타그램까지 보유한 세계 최고의 SNS 플랫폼입니다. 처음에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앱이 이제는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는 서비스로 탈바꿈했죠. 우리는 페이스북 덕분에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각종 정보와 자신의 관심사, 상태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페이스북에는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을까요? 시간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하버드 학부에 재학 중이던 마크 저커버그는 학교 기숙사에서 한 사이트를 개설해 서비스를 시작했죠. 하버드 여학생들의 사진이 올라가 있고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를 투표하는 페이스매시였습니다. 이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걸 보고 가능성을 본 저커버그는 2004년 더스틴 모스코비치와 크리스 유즈를 동업자로 삼아 페이스북을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아이비리그 학생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죠. 이후 페이스북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은 상장기업이며 누구나 아는 IT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시장에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의 투자가 있었죠.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2004년 50만 달러를 투자해 페이스북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피터는 페이스북 주식을 팔아 10억 달러, 즉 하나로 1조가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하니 이득은 확실하게 본 것 같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을 상징하는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페이스북이 파란색을 대표 색상으로 삼게 된 이유는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때문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록생명이었는데 정록생명이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색상이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이 색을 선택했죠. 그리고 파란색이 신뢰와 안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페이스북에 차단 기능이 있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전 여친, 보기 싫은 친구와 직장 상사, 껄끄러운 사람들을 차단해 내 포스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차단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긴 자기가 사장인데 차단당하면 그것도 좀 웃기긴 하겠네요. 페이스북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저는 좋아요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좋아요는 페이스북에 업로드되는 포스트에 대해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죠. 그런데 이 좋아요가 원래 끝내줘요가 될 뻔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버튼을 처음 만들 때 대부분의 페이스북 직원들은 라이크보다는 어썸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CEO인 저커버그의 의견대로 라이크가 도입되었죠. 페이스북이 많은 인기를 끌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의 정보를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활동 내역이 담긴 페이스북을 해킹할 수 있다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해킹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해킹 대회를 열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며 개별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해커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해킹당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니 주기적으로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은 세계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 계정 하나씩은 꼭 갖고 있죠. 2020년 6월 기준 월 실사용자 수가 27억 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정도면 진짜 SNS의 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으니 얼마나 규모가 큰지 짐작이 가시지 싶네요. 페이스북은 어떻게 성공하게 된 걸까요? 페이스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고객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하려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페이스북은 과거 트위터와 비슷하게 텍스트에 기반해 소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의 SNS는 사진과 영상으로 소통해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불편함을 느꼈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반영해 텍스트 위주로 포스팅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이후에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안이나 검색 등의 서비스를 개선했는데 이런 적극적인 태도 덕에 페이스북은 사랑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페이스북의 인기는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텍스트 위주의 소통 방식에서 이제는 사진과 영상을 통한 소통 방식이 더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페이스북보다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경영 문제로 인해 회사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페이스북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동영상 재생과 사진 업로드를 강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나 AI 같은 부분에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SNS 1위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은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말이죠.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메신저로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2013년 8월 첫 출시된 이 메신저는 러시아의 한 형제가 만들었고 모든 내용이 암호화되어 흔적이 남지 않아 추적할 수 없어 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과연 텔레그램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비밀을 유지해오고 있을까요? 텔레그램은 이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텔레그램은 푸틴의 검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푸틴이 집권하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 못지않게 검열이 심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마디로 러시아 정부가 온라인의 모든 걸 검열하는 빅브라더인 거죠. 텔레그램의 창립자인 니콜라이 두로프와 파벨 두로프 형제는 원래 VK라는 러시아판 페이스북을 만든 걸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치가 떨린 둘은 정부의 감청에서 안전할 수 있는 메신저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텔레그램이었던 거죠. 원래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감청이 이슈가 되자 두로프 형제는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정식으로 텔레그램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러시아 정부는 친정부 성향의 메일루라는 기업을 통해 VK의 지분을 100% 확보하면서 반정부 성향의 게시물들을 모두 검열해 지워버렸습니다. 두로프 형제는 이런 정부의 압박에 러시아를 떠나 세계를 돌며 현재까지도 텔레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죠. 현재도 창립자와 직원들 모두 런던, 싱가포르, 베를린, 두바이 등 소재지를 주기적으로 옮기기 때문에 서버와 본사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락수단은 오로지 이메일 뿐이며 어느 곳가여도 서버에 담긴 메시지 내용을 제공하지 않죠. 텔레그램은 광고에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이 되고 한 달에 150억 개의 메시지가 오갈 때까지 말이죠.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자주 쓰는 카카오톡은 광고가 꽤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텔레그램에는 광고가 없다는 걸 사용해보면 알 수 있죠. 파벨 두로프는 영원히 텔레그램에 광고를 붙이지 않을 것이며 이 메신저 앱을 통해 어떠한 수익도 창출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이 앱이 만들어진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거기에 이미 VK를 통해 20대의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었으니 돈은 더더욱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이 완전히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수익을 내는 게 회사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았고 기존 운영 방식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았다는 점은 텔레그램도 결국 하나의 기업이라는 걸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텔레그램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걸까요? 대화에 참가한 사용자 기기에만 메시지 내용이 저장되는 비밀 대화 기능은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송신자와 수신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를 가로채 해독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각각 개인의 단말기에 저장되므로 개인 단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오공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죠. 또한 읽은 메시지들은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기기에서 삭제될 수 있고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도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뛰어난 보안성 때문에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본사에서 어느 정부의 협조 요청에도 쉽게 응하지 않아 권위주의 혹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활동가의 소통 창구로도 쓰이고 있죠. 이러한 보안성 때문에 한국에서도 텔레그램은 널리 쓰였습니다. 2014년 당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 감청 사태와 더불어 소위 사이버 망명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스캔들로 인해 안전한 피난처로 인식되던 텔레그램은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 러시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텔레그램 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두로프 형제가 협조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미국 FBI와 인터폴에서 협조 요청을 했지만 거절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정보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화방에 참가했던 인물들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18년 3월 말 텔레그램의 활성 사용자가 2억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파벨 두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주나 광고주를 끌어들일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기관과 거래하지도 않을 것이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로 사업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텔레그램은 우리에게 단지 조직이나 앱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신념 말입니다. 이러한 철학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규정합니다. 과연 텔레그램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한 번도 보안이 뚫리지 않고 영원히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유지해줄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가 있지만 국내 시장 선두주자는 단연 카톡입니다. 올해로 출시 14주년인 이 어플은 나날이 늘어가는 서비스로 유저들의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 대만, 동남아 등 다른 국가에서는 카톡보다 이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죠. 바로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입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메신저 앱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연 라인은 한국 앱일까요? 일본 앱일까요? 한국 회사인 네이버에서 만들었으니 한국 어플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라인은 네이버 재팬이라는 자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이며 일본에서 처음 서비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따져보면 라인은 일본 어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라인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일본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라인이라는 앱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조금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2011년 3월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당시 급증한 통신량의 일본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은 마비된 상태였는데 네이버 재팬은 이 사실에 착안해 2011년 6월 인터넷에 기초한 메신저 앱을 내놓습니다. 전화나 문자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연락으로 사람들에게 위급 상황에서 안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였죠. 일본인들도 라인이 일본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 네이버의 어플이 일본 태생으로 포장된 건 전략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라인 개발 및 보급을 총괄했던 이해진 전 의장은 일본인들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그들이 해외 브랜드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일반적인 현지화 전략을 펼쳐도 패배의 쓴맛을 보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았던 셈이죠. 그래서 이해진 의장은 라인의 진짜 태생을 철저히 감추고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합니다. 단순한 현지화가 아니라 아예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는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일본에 거주 중인 인재들을 고용하고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모두 현지에서 진행해주요. 그리고 일본 시장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라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처음 앱이 공개되고 이용자가 5천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399일이 걸렸죠. 그리고 출시 3년이 채 안 되는 시점인 2014년 4월에 라인은 2억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인구 3분의 1이 라인을 사용할 정도로 국민 앱인데요. 꽤나 큰 규모죠. 그와 더불어 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매출도 크게 상승했는데 2013년에는 하나로 대략 3,700억 정도의 매출 규모였고 2018년에는 2조가 넘는 금액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라인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라인의 주요 시장은 일본,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지역인데 이 중 매출의 80%가 일본에서 나온다고 하니 일본 시장이 매우 큰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메신저 시장 점유율 80%니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급의 독보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죠. 네이버의 효자 상품 웹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네이버 웹툰은 이름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해외에서 이 서비스의 이름은 라인 웹툰입니다. 확실히 라인이라는 브랜드가 해외에서 잘 먹히나 보네요. 일본에서 라인의 경쟁사들은 모두 처참한 패배를 맛봤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잘 나가는 카톡도 일본에서는 라인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그렇다면 라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무료라는 점이 사람들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했습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 이용자와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VoIP 기능, 더 나아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통화할 수 있는 그룹콜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죠. 두 번째로 일반적인 SNS와는 달리 친구 신청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메시지 서비스는 이메일이나 아이디를 입력해 친구 혹은 팔로우 신청을 보낸 뒤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라인은 전화번호만 휴대폰에 저장해두어도 자동으로 라인에서 뜹니다. 출시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편리한 방법이었고 그래서 라인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티커 기능입니다. 우리에겐 이모티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라인의 스티커 기능은 매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인 매출 중 30%가 이 스티커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돈일 정도로 인기가 많죠. 글자로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귀여운 그림들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니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국내에서도 카톡 이모티콘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제 라인은 일본과 대만, 동남아를 넘어 세계로 가고자 합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야후재팬과 경영통합을 통해 일본 최대의 IT 기업으로 우뚝 섰고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경쟁자들이죠. 카카오톡과 위챗, 왓츠앱 등 라인이 이겨야 할 거인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세계 메신저 시장에서 그 경쟁은 매우 치열하죠. 과연 라인은 어떻게 그들과 경쟁을 해나갈까요? 여기에 2024년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넘어 라인이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